자, 397페이지에 보면, 경매, 공매, 권리 분석과 취득알선 대리 실무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그 경매, 공매 부분은요, 경매에 대한 실무 쪽과, 근데 대법원 규칙 부분이 있는데요. 대리 실무 대법원 규칙. 대부분 지금까지 그 경매 실무 문제 한 문제, 대법원 규칙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오다가 30회 때는 대법원 규칙 문제가 아예 안 나와버리고 경매 실무 두 문제가 나왔었어요. 예전 21회 때 같은 경우는 21회 때는 경매 실무는 아예 안 나오고 대법원 규칙 문제가 아예 두 문제 나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어떤 쪽에서 두 문제가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 한 문제 한 문제 나오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버리지 말고 공부를 좀 해놓으시라. 수업 시간 듣고 여러분들이 일단 듣고 교재만이라도 자,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교재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경매 부분은 여러분들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이 있고요. 경험 많이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강의는 경매 강의는요, 수업용 강의입니다. 실무 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전 경매 이런 게 아닙니다. 시험용으로서 강의하는 거지만 잘 공부해 놓으시면 실전 경매할 때 많이 도움이 아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쟁 매각이라고 합니다. 경쟁 매각. 자, 그러면 경쟁 매각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경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죠. 뭐 골동품 경매, 뭐 무슨 경매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일단은 부동산과 관련된 경매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자, 부동산 경매는 일단은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눠지게 돼요. 자, 여기서는 뭘로 나눠진다? 강제 경매야. 자, 이거는 강제 경매와 그 다음에 또 임의 경매로 나눠져요. 자, 여기서 강제 경매는 뭐에 의한 경매냐면 집행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라고 하는데요. 이 집행권원을 글자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강제 집행 뭐라 했어요? 경매라고 그랬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문서. 원자가 보통 문서라는 개념을 많이 써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집행권한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집행권한이란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뭐다? 문서다.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집행권한에는 뭐가 있느냐? 확정된 이행 판결문이라든가, 자, 확정된 이행 판결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화해져서, 조정져서 이런 것들이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결문 가지고 경매 신청하면 이거 뭐가 된다? 강제 경매가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임의 경매는요, 이거는, 단법관 실행을 위한 경매다라고 합니다. 자, 단법관 실행을 위한 경매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저당권이나 아니면 또 전세권의 경매다라고 합니다. 자, 임의 경매는 단법관 실행을 위한 경매로서 저당권, 전세권, 물론 질권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데 질권은 동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일단 여기서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저당권의 전세권이죠. 자, 이거는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이제 채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즉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무를 갚지 못했을 때, 그때 그 채무에 대해서 강제 징수하는 것으로서 저당권, 전세권의 경우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당권으로서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저당권의 경매가 바로 임의 경매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판결문 가지고 경매 신청하면 무슨 경매가 되고, 자, 판결문 가지고 경매 신청하면 강제 경매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저당권에서 경매 신청하면 임의 경매가 된다.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적으로 보면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예견되지 않은 경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결문 가지고 하죠? 그러면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재산을 일단 경매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임의 경매는 예견된 경매라고 그래가지고, 자, 저당권 설정한 목적물, 전세권 설정한 목적물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 반환. 잠깐 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자, 보증금을 주지 않았을 때 반환 청구하죠. 이때 그 확정일자라든가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 줘야 돼요. 자, 소송할 때 비워줄 필요가 없다 그랬죠? 자, 소송 제기합니다. 이제 판결만 나오죠. 그거하고 경매를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부분에서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임의경매가 아닌 강제경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강의 들으신 분 중에서 보증금을 만약에 못 받아가지고 확정 판결문까지 받았다면 꼭 내가 살던 집만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던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에 집주인이 다른데 명의로다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 그거를 갖다가 경매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일단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한 부분만 일단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공매라는 게 나와요. 자, 경매나 공매나 기본적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깊이 있게까지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 공매는 압류부동산 공매와 압류부동산 공매와 그 다음에 또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압류부동산 공매와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로 나눠지는데 압류부동산 공매는 뭐에 의해서 하냐면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합니다. 자, 압류부동산 공매는 뭐에 의해서 한다?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 국세 징수법 이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이거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세금을 찬압했을 때 그 세금 찬압에 대한 부분을 강제 징수하는 것이 바로 국세 징수법이에요. 자, 이 강제 경매 있죠? 경매. 이거는 경매는 뭐 갖고 하죠? 자, 여러분들 여기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자, 여기에 보죠. 이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는 무슨 법에 의해서 한다? 민사집행법이에요. 이거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절차와 그 다음에 압류부동산 공매 국세징수법은 절차가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압류부동산 공매 특징을 보면 일단은 경매 절차와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권리분석이 까다롭고요. 그 다음에 대금도 일시불로 납부해 줘야지만 됩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압류부동산 공매는 뭐와 비슷하다? 경매 절차와 자, 민사집행법에 있는 이런 경매 절차와 국세징수법 절차가 비슷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 유사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이 까다롭고요. 그다음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해 줘야지만 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만약에 유찰되면 얼마가 떨어지냐면 10%가 깎여져요. 저감됩니다. 자, 요게 이제 경매와 좀 다른데요. 자, 이 경매는 유찰되면 보통 20%가 저감됩니다. 깎여져요. 제가 20%라고 그랬지만 중소도시 같은 경우 군지역이나 작은 시 같은 데는 30%까지 납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그냥 20%라고 일단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압류부동산의 특징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압류부동산은 권리분석이 까다롭다 그랬죠?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 압류부동산을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일단 세금 체납한 거니까 세무서장이나 아니면 지자체, 지방세 같은 지자체에서 하는데 자, 이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권자는 세무서장이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그 부동산 압류해가지고 또 공개명 뜻을 팔고 하기 귀찮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기냐면 자산관리공사에, 자,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매각을 합니다. 자, 여기다가 위탁 매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매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를 보죠. 이거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이에요. 자, 일단 금융기관과 관련된 부분을 잠깐 보면 이 금융기관에서는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금융기관은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을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왜요? 금융기관은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업무용이 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예금 받아가지고, 원래 금융기관은 하는 일이 뭐예요? 예금 받아가지고 대출해주고 그 차익을 먹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동산에 다 투자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금융기관은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할 수 없도록 했는데, 예외적으로 자, 담보권 실행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해놓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절차하면서 좀 설명드렸지만, 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저당권을 설정해놨습니다. 담보 설정했어요. 근데 담보 못 갚아요, 지금. 그래서 경매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게 임의경매죠? 그런데 앞순이 다 잘라먹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경매 신청한 것까지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금융기관이 직접 살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제가 경매 절차에서 조금 설명드릴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허용이 돼요. 바로 이게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데, 이거를 마냥 보유하지 못하고요, 1년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사 부동산을 통해서 처분하거나 아니면 지점장이 막 팔러 다녀요. 그거 지점장이 야, 땅 좋은 거 있으니까 네가 한번 사봐라. 주요 고객들한테 팔기도 하고요. 그래도 안 팔리는 것들은 바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 매각 가서 파는데, 이게 바로 비업무용 부동산이에요. 자, 이게 공매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것도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 매각하는 점,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 매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비업무용 부동산은 어떻게 됐어요? 권리 분석이 쉬워요. 왜냐? 1차적으로 경매 절차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쉽다. 그 다음에 또 대금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찰되면 10% 정도가 저감되고요. 자, 이게 비업무용 부동산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공매와 경매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개념만 일단 보면 돼요.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시험 문제 크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402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냐면 공매와 각종 법률관계 나옵니다. 그럼 공매와 법률관계 나오지만 경매, 공매 다른 거는 뭐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경매든지 공매든지 모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서 제출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자, 경매 허가 안 받아요. 압류부동산 허가 안 받아요. 그 다음에 비업무용 부동산은 3회 이상 유찰되면 허가를 받지 않죠. 거민, 경매, 공매 모두 거민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거민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 절차가 나오는데요. 자, 404페이지에 기본적 절차가 나오고요. 그거를 설명한 것이 405페이지에 나오는데, 이 405페이지에는 경매 절차를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넘어가죠. 자, 보죠. 일단 경매 절차를 보게 되면 쭉 한번 해봅시다. 일단 경매 신청을 합니다. 경매 신청을 해요. 경매 신청을 하는데 누가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자, 경매 신청 누가 하죠? 경매 신청은 채권자가 해야 되죠. 그럼 채권자가 두 가지가 있죠. 자, 금방 여기서 막 지었던 거 보셨어요. 자, 판결문 가진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무슨 경매가 되고, 판결문 가진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강제 경매 되는 거고, 저당권이나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뭐 된다? 임의 경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매 신청을 일단은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경매 신청자는 경매 비용을 어떻게 한다? 예납, 미리 내는 거예요. 자, 경매 비용을 미리 낸다. 근데 원래 경매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걸로 되냐면, 경매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채무자가 자기 집 지금 돈 못 갚아가지고 날아가는 판에 너 비용 내놔라 그러면 당연히 내놓겠어요? 못 내놓겠죠. 그래서 원래 경매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하지만,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재산에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재산이 만약에 경매가 최종적으로 팔리면 그 팔린 대금에서 뭐가 나온다? 비용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팔리면 비용이 빠져나갈 것을 왜 비용을 갖다가 미리 내느냐는 부분이에요. 미리 내는 이유. 자, 그 이유는 경매가 중간에 취소되거나 취하될 때를 대비해서요. 자, 취소나 취하. 취소는 법원의 취소권은 없애는 거죠. 취하는 뭐다? 신청자가 도로 걷어들이는 것을 취하라 그래요. 신청자가 도로 걷어들이는 것을 뭐한다? 취하라 그런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취소는 조금 있다가 왜 어떤 경우에 취소되는지를 한번 보고요. 경매가 취하되는데 신청자가 도로 걷어들이는 거랬죠. 그럼 경매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대금 완납 전까지 할 수 있어요. 대금 완납이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럼 당연히 이제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넘어가기 전인 대금 완납 전까지 경매를 취하할 수 있다. 자, 다만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그 사람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 비용을 연합하고 경매 신청하는데 이때 자, 미등기 건물도 어떻게 한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미등기 건물도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자, 이건 왜 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등기되지 않은 건물을 갖다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꼭 등기를 해야지만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소유자 입장 승인 안 하겠죠? 그래서 이때 이것도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촉탁하면서 같이 뭔다? 경매 개시 결정지를 촉탁해서 같이 올려버리는 거예요. 다만 미등기 건물은 무허가라든가 무허가 건물 이런 것들은 일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축 신고라든가 건축 허가가 된 건물만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매 신청이 됐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형식적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형식적 심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서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경매 신청을 하는데 당사자들 불러서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형식적 심사 서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당신 물건 경매에 들어갔다는 거 알려줘야지만 되죠. 자,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한다? 경매 개시 결정이란 뭐를 등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된다. 등기는 촉탁으로서 등기하죠. 이런 촉탁에 대한 부분을 공시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자, 등기된 시점이나 송달된 시점, 빠른 시점에서 압류효력이 발생된다고 그래요. 자, 등기된 시점과 그 다음에 또 요 송달된 시점 있죠? 요 둘 중에 빠른 시점에서 뭐가 된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자, 압류. 누가 한 거예요? 채권자가 한 거죠. 압류는 누가 한 거다? 채권자가 한 거죠. 그래서 자, 압류력이 발생되는데 채권자가 압류하게 된 거죠. 법원에서 압류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되면서 법원에서 압류를 시켜준 거고 그 압류는 누가 한 거다? 채권자가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압류 채권자. 자, 이 용어가 나옵니다. 압류 채권자. 자, 압류 채권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압류 채권자는 누굴 얘기한다? 자, 바로 경매 신청자를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경매 쪽에서 관련돼서 압류 채권자는 압류 채권자가 이런 내용 많이 나올 겁니다. 이때 압류 채권자는 누구다? 바로 경매 신청자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이런 압류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 압류력은 아까 바로 얘기했듯이 경매가 취소되거나
취하되면 당연히 압류력은 어떻게 돼요? 소멸되겠죠. 자, 이제 경매기시 결정 등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배당 요구의 종기. 자,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는데 배당 요구 나도 요 목적물의 뭐니까? 권리자니까. 자, 나도 목적물의 권리자니까 나한테도 나누어줘라고 하는 것이 배당 요구예요. 그리고 종기는 뭐예요? 마지막 기회를 얘기합니다. 자, 배당 요구는 나한테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이고 종기는 어떻게 된다? 마지막 기회다. 그럼 이 배당 요구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잡게 하냐면 첫 매각 기일 전으로 일단은 잡게 됩니다. 근데 첫 매각기일 며칠 전이라고 딱 잘라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배당 요구의 마지막 기일을 첫 매각기일 전 며칠 날로 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날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첫 매각기일 전으로 종기를 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한다? 라고 물어보면 자,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배당 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배당 요구의 종기일까지 한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매각기일 며칠 전, 날짜 없습니다. 없으니까, 자, 그냥 첫 매각기일 전으로다가 날짜를 정해가지고 요구의 종기를 공고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까지다? 첫 매각기일 전으로 잡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배당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배당 요구 해야지만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받을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406페이지에 알아두기 하는 부분에서 보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와 배당 요구 종이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할 채권자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첫 경매계 시결등 전에 등기된 감유 채권자, 저당권, 전세권 쭉 나오죠. 배당료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료 해야 될 채권자 나오죠. 집행령이 정보관 채권자부터 민법, 상법, 최우선 변제 이런 사람들이죠. 자,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금방 지금 몇 가지만 읽어봤는데, 자, 제가 얘기했던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자, 시험용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저는 실전 경매가 아니라 했죠. 시험용 경험을 했죠. 시험용으로서 제가 얘기하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물론 이제 요거 하고 여러분들 박스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되고요.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는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이 기준만 정확히 기억하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기준 잡을 때 뭘 갖고 기준 잡는다? 등기 갖고 기준 잡아라. 자, 다시 한번.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되고요. 왜 안 해도 돼요? 등기부에 있죠. 권리자 있죠. 금액 있죠. 그래서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되고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임차인. 자, 주택상가 확정일자 임차인 배당 요구 해야 돼요. 등기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자,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매 우선 변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이죠. 이거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왜? 등기 안 됐으니까. 그럼 임차권 등기권자. 자, 임차권 등기권자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왜? 등기됐으니까. 세 가지 시험 문제 다 나왔던 거예요. 요 기준만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해서 공부를 한다.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구분 정확히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각 준비 들어갑니다. 매각 준비가 들어가는데, 자, 매각 준비 현황조사 감정평가입니다. 현황조사 들어가고요. 이제 집행관이 현황조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한다? 감정평가를 하게 되죠. 자, 감정평가를 일단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현황조사 감정평가한 다음에 매각 물건 명사서라든가 현황조사 보고서라든가 그 다음에 또 감정평가서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민사과에 비치합니다. 이제 규정상으로는 매각기일 7일 전까지 비치를 한다 그래요. 일주일 전까지 비치를 한다 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민사과에 가서 이렇게 비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민사과까지 갈 필요가 없죠. 어디 있어요?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경매 관련 사이트에 딱 들어가야 되면 바로 이 사이트가 떠요. 그래서 이 각각 물건에 대한 뭐가 나온다? 뭐 현황이 나오고, 그래서 감정평가서라든가 현황조사 보고서가 쫙 뜨게 돼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이거 검사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래 여기에서 매각 준비가 끝나고 나서 뭘 하냐? 최저 매각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자, 매각 준비 끝나고 나서 이제 최저 매각 가격, 이 물건은 최소한 얼마 정도부터는 팔아야 된다. 최소한의 가격을 정하는 것이 최저 매각 가격이에요. 자, 이 최저 매각 가격은 대부분 보면 이제 법원에서 뭐 머리 싸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감정평가 가격을 가지고 많이 해요. 이제 감정평가 가격이 아닌 경우 같은 경우는 기간이 좀 너무 오래됐거나 그러면 다시 정하긴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 감정평가 가격을 가지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최저 매각 가격을 최고가이죠. 최저가를 정한 다음에 여기서 법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이 최저 매각 가격을 가지고 여기 압류채권자에까지 돌아갈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압류채권자 누구라 그랬죠? 압류채권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경매 신청자라 그랬죠. 자, 경매 신청자에까지 돌아갈 돈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자, 제 강의 잘 들으세요. 이 공부도 공부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돈을 못 받아가지고 뭐 보증금 못 받았다, 뭐 못 받아가지고 이 사람 지금 경매를 신청하려고 그래요. 그때 잘 보셔야 돼요. 압류채권자에까지 돌아갈 돈이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자, 압류채권자 경매 신청자에까지 돌아갈 돈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경매를 취소시킵니다. 왜 그랬어요? 경매 취소시킨 이유? 경매란 법원의 힘, 즉 국가의 힘을 빌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인데, 국가의 힘을 빌어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채권의 회수할 수 없게 되죠. 그럼 이때 경매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매를 원칙적으로 취소시켜요. 그런데 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407페이지 안에 그 가운데 알아두기 박스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하고 그것과 잠깐 읽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때 압류채권자의 돌아갈 돈이 없을 때는 압류채권자, 즉 경매 신청자에게 통지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돌아갈 돈 하나도 없다. 통지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 압류채권자에게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팔리지 않는다면 네가 직접 사라 라고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경매를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지금 보겠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최저 매각 가격이 1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당신한테 돌아갈 돈 없다라고 통지하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죠? 그럼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대로 팔린다면 네가 직접 사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압류채권자 가만히 보니까 최저가인 100만 원 가지고 하면 나한테 돌아갈 돈이 없지만, 자, 꼭 이대로 팔리는 거 아니죠? 이거보다 훨씬 높게 팔리겠죠? 만약에 120만 원에 팔린다면 이 차액을 가지고 내가 배당받을 수 있겠다라는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이 금액은 얘가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차액을 뭘로? 보증금으로 해가지고 압류채권자가 일단 경매 진행 절차를 갖춰 밟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가 만약에 120만 원보다 더 낮게 팔린다면 그럼 얘 배당받을 수 없는 돈이죠.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내가 120만 원에 직접 사겠다라는 약속하고 보증금을 제공합니다. 보증금을 제공한다면 그러면 경매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행되다가 만약에 다행히 120보다 더 높게 팔렸다 그러면 이 차익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죠.
배당받아 나오면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120보다 적게 써냈거나 응찰자가 없었거나 그러면 이 압류채권자가 얼마에 산다? 120만 원에 사는 거예요. 직접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신청자가 직접 사는 거예요. 자, 일반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한테 돌아갈 돈 없어. 그러니까 너 이거 남을 만한 가격 전에서 네가 사. 라고 하면 여러분들 사겠어요? 안 그래도 좀 돈 못 받아가지고 좀 열받아 죽겠는데 그럼 네가 사 그러면 안 사죠. 안 사면 경매 절차가 취소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뭐가 날아가죠? 바로 경매 비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못 받고요. 경매 신청할 때 비용 예납했죠? 비용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자, 일반인들은 그래서 거의 못 사요, 사실은요. 근데 이렇게 120만 원 누가 사느냐? 바로 금융기관이 사는 거예요. 금융기관이 이렇게 사놨다가 이게 살 수 있도록 허용된 거예요. 사놨다가 조금이라도 비싸게 판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이라도 비싸게 판다면 자, 금융 손실을 최소화시키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보유하는 것을 바로 비용명 부동산이라고 비용명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위탁 매각시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최저 매각 가격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와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407페이지 보면 이 나오죠.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으로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할 때 압류 채권자 누구라 그랬죠? 경매 신청자죠. 통지합니다. 이 압류 채권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 모든 부동산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에서 가격에 맞는 매수인가 없을 때 자기가 그 가격으로 사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 법원은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 남을 만한 가격이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경매가 취소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매각 준비 끝났으니까 뭐죠? 이제 알려야죠. 매각 기일과 그다음에 매각 결정 기일에 대해서 지정, 그다음에 공고, 그리고 통지하죠. 자,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에서 지정, 공고, 통지합니다. 매각기일 무슨 날이죠? 파는 날이죠. 매각결정기일 파느냐 마느냐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한다? 결정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 공고, 통지를 하면 이제 일반인들이 알겠죠? 바로 여기까지가 이제 법원에서 경매 신청이 들어왔을 때 최종적으로 일반인에게 알리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인한테 공고 통지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인들이 매수신청 준비를 하겠죠? 자, 이제 408페이지에 매수신청 준비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